안녕하세요. 아범이에요. 오늘 다크한 나이트메어에서는 한 남자가 우연히 만난 여자친구에게 빠져들었다가 점점 숨막히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해요. 시작은 흔한 연애담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묘한 불안과 의문이 켜켜이 쌓여갔죠. 연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 속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고 인간의 본성이 가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어요. 지금부터 그 기록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주인공 민수는 28살의 평범한 청년 영업사원이었어요. 대학을 마친 뒤 일반 직장을 다녔지만 상사의 눈치와 과중한 야근에 지쳐 6개월 만에 그만두었죠. 이후 친척의 소개로 자동차 영업을 시작했고 적성에도 잘 맞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독립해 혼자 살며 바쁘게 지내던 그는 어느 날 문득 저녁마다 찾아오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했어요. 결국 채팅 어플을 켜고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됐고 그곳에서 서연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이 시작이었죠. 서연은 22살이라고 소개했어요. 얼마 전 이 지역으로 이사와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했죠. 실제로 만나기로 한 날 약속 장소에 서 있던 그녀는 평범하면서도 묘한 매력을 가진 인상이었어요. 민수는 기대하지 않았던 설렘을 느꼈고 어색한 첫 만남이 끝날 즈음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게 됐어요. 이후 영화관, 카페, 드라이브를 함께 다니며 빠르게 가까워졌고 처음에 가벼운 호기심은 점차 진심으로 변해갔죠. 민수는 서연을 단순한 인연이 아닌 미래까지 생각해볼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작은 체구였지만 직접 픽업 트럭을 몰고 다니는 당찬 모습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 자립한 듯 보이는 그녀는 민수에게 특별했죠. 그러나 사귄 지 100일이 넘어가도록 관계는 손잡기와 가벼운 입맞춤을 넘지 못했어요. 민수는 피 끓는 청춘답게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서연은 늘 선을 그었죠. 처음에는 그녀의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함은 커졌고 그 답답함은 작은 불씨처럼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연은 집을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유를 묻자 과거 집착이 심한 연인에게 크게 상처를 입었다며 조심스러워졌다고 설명했죠. 민수는 이해하려 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더구나 저녁 8시 이후에는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30분 혹은 1시간 뒤에야 답장이 왔어요.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고 단순한 짐작이 아니라 구체적인 불안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민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짙어져 갔어요. 결국 민수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서연이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은밀히 뒤를 밟아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친구가 알려준 목적지는 실제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어요. 마치 일부러 혼선을 주는 듯 엉뚱한 위치였죠.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그는 서연의 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동네로 향했고 골목마다 숨은 진실을 확인하려고 긴장된 발걸음을 옮겼어요. 허름한 주택가 골목길을 걷던 민수는 낡은 담벼락 옆에 세워진 서연의 픽업 트럭을 발견했어요. 그는 조심스레 커튼이 드리워진 집안을 엿보려 했지만 안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직접 전화를 걸었고 서연은 집에서 누워 쉬고 있다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수의 눈앞에 현관문이 열리며 서연이 봉투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보였어요.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 순간 민수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러내렸죠. 서연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봉투를 들고 마당 화단에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낡은 삽질 소리가 적막한 골목에 울려 퍼졌고 이내 봉투를 묻더니 흙으로 덮어버렸죠.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감돌았어요. 민수는 심장이 미친 듯 뛰었지만 정작 자신이 보고 있는 장면의 의미를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불안을 삼키며 그는 며칠간 그 집을 은밀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동안 서연의 집을 지켜본 결과 그녀는 특별한 외출 없이 늘 집에 머물렀어요. 차도 움직이지 않았고 밤마다 불빛은 켜져 있었죠. 민수는 겉으로는 안도했지만 속은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가족, 고향, 과거에 대한 질문에도 서연은 늘 얼버무렸고 민수가 알고 있는 건 극히 일부뿐이었죠.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크고 작은 말싸움을 이어가다 어느 날 큰 갈등 끝에 전화기를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싸움 직후 민수는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그러나 며칠 뒤 회사 동료에게서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듣게 됐죠. 누군가 서연이 시장에서 산채로 닭을 사는 모습을 봤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요리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마치 다른 의도로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죠.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불안은 공포로 변했고 그는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민수는 어느새 평범한 연애가 아닌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서연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그녀가 감추는 과거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밤마다 사라지는 시간과 봉투 속에 담긴 정체는 무엇인지. 모든 의문이 한 곳으로 몰려들며 민수의 가슴을 조여왔어요. 이제 그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조차 알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죠. 민수는 서연의 비밀을 더 알아내기 위해 직접 움직였어요. 친구에게서 얻은 단서를 따라가니 서연이 정기적으로 닭을 사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식사용이 아니었어요. 닭을 산채로 데려가 어두운 시골 마을 어딘가로 향한다는 말이었어요. 민수는 의심이 극도로 커졌고 더 이상 머릿속에서만 상상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결국 그는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시승차를 빌려 몰래 뒤쫓던 민수는 서연의 트럭이 낯선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마을 끝에는 저수지가 있었고 비포장 길을 따라가면 산으로 이어지는 외진 길이 있었죠. 그는 차를 세우고 걸어서 따라 들어갔어요. 5분쯤 걸어가자 저 멀리 서연의 차가 보였어요. 주변은 고요했고 오직 흙과 나무 냄새만 감돌았어요. 민수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눈앞에 마주할 장면을 상상하며 온몸이 굳어갔어요. 서연은 트럭 적재함에서 닭을 꺼냈어요. 닭은 짧은 끈으로 나무 기둥에 묶여 있었고 크게 움직이지 못한 채 날개를 퍼덕였죠. 곧 서연은 손에 든 야구방망이로 닭을 마구 내리쳤어요. 둔탁한 소리와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숲속을 울렸어요. 민수는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죠. 정상적인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이상한 몰입과 희열이 서려 있었어요. 닭이 축 늘어지자 서연은 삽을 들어 땅을 팠어요. 그리고 닭의 머리를 잘라 흙 속에 묻었죠. 민수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단순히 요리 목적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는 차마 끝까지 지켜볼 수 없어 몸을 돌렸지만 그 순간 서연의 차가 마주 보이며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서둘러 몸을 숨겼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르는 듯했어요. 서연의 차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잠시 후 브레이크가 밟히며 멈췄어요. 민수는 혹시 들킨 건 아닐까 얼어붙은 채 숨을 죽였죠. 다행히 서연은 다시 차를 몰고 지나갔지만 그 순간 민수는 뚜렷한 확신을 가졌어요.
서연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그 길로 마을을 빠져나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물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끝없는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민수는 회사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선배는 차분히 듣더니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죠. 서연과 화해하는 척하며 술집에 가서 신분증 검사를 받게 해보라는 거였어요. 만약 그녀가 숨기는 게 있다면 신분증에서 드러날 거라는 계산이었죠. 민수는 무모하지만 그 방법에 희망을 걸었어요. 결국 다시 서연을 만나 화해했고 술자리를 함께하게 됐죠. 분위기는 겉보기에 아무 일도 없는 연인처럼 흘러갔어요. 술집 주인은 요청대로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서연은 태연한 표정으로 주민등록증을 꺼냈죠. 하지만 그 순간 민수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서연은 22살이 아니라 25살이었고 주소도 말하던 곳과 전혀 달랐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과 신분증의 기록이 완전히 어긋나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속으로 분노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켜야 했어요. 민수는 더 알아보기 위해 서연의 신분증에 적힌 주소지로 향했어요. 당진의 한 지역이었죠. 막연히 작은 동네일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가보니 도시 규모가 꽤 커서 그녀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곳 대리점에서 만난 젊은 영업사원이 뜻밖의 단서를 건넸어요. 올미라는 이름 낯설지 않아요. 그는 어릴 적부터 악명 높은 문제아였고 지역에서 유명한 왕따와 사고의 중심이었다는 말이었죠. 그 영업사원은 졸업앨범 사진까지 건네줬어요.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서연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과거는 충격적이었죠. 중학생 시절 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고등학생 때는 교제하던 남학생의 얼굴에 커터칼을 휘둘러 큰 사건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후 그는 마을에서 자취를 감췄고 부모조차 정신적 문제로 힘들다는 말을 남겼다고 했어요. 민수는 몸이 굳은 채 사진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서연을 만날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직접 마주해 정리하지 않고는 끝낼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그는 서연을 만나 차에 함께 올랐어요. 마침 서연이 차를 몰고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그날 닭을 죽였던 산길 근처였어요.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차가 멈추자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오빠, 나한테 할 말 있지?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 순간 민수의 숨이 막혔어요. 민수는 그제야 결심했던 말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묘하게 번뜩였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감추는 게 너무 많아서. 알아봤어. 이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서연은 한동안 민수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역시 오빠도 날 떠나려는 거구나.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낮게 깔려 있었고 민수의 등골은 서늘하게 굳어졌어요. 민수는 서연을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했을 뿐이야. 나는 내 상처를 이해해 억지로 부드럽게 말하며 시간을 벌었죠. 그러자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고개를 파묻으며 흐느꼈어요. 나를 떠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순간 민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조금 전의 서늘한 표정과는 전혀 다른 극단적으로 바뀐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차라리 이 상황이 꿈이길 바랐어요. 눈물을 흘리던 서연은 갑자기 민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민수는 얼떨결에 굳은 채 앉아 있었죠. 그 순간 서연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어? 민수는 애써 웃으며 그냥 긴장돼서 그래라고 둘러댔어요. 그러나 서연은 다시 고개를 들어 눈을 번뜩이며 말했어요. 닭도 숨길 때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더라. 그 소름 끼치는 말에 민수의 피가 차갑게 식어 내려갔어요. 민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순간 서연의 손이 그의 목을 움켜쥐며 조여왔죠. 갑작스러운 공격에 그는 숨이 막혔어요. 팔힘은 크지 않았지만 여자가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그 힘은 상상 이상이었죠. 민수는 무작정 손목을 붙잡고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미친 듯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고양이처럼 몸부림쳤어요. 차 안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수의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 뛰었어요. 차 안에서 몸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수의 시선에 커터칼 하나가 들어왔어요. 조수석 수납함 옆에 놓여있던 흉기였죠. 서연의 손이 그것을 잡으려 내려오는 순간 민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밀쳐냈어요. 힘으로는 제압할 수 있었지만 여성을 강하게 다치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잠시 망설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망설임은 곧 치명적인 위험이 되었고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몸을 버둥대야 했어요. 순간 민수는 머리를 움켜쥔 서연의 팔을 뿌리치며 전신을 이용해 그녀를 밀쳐냈어요. 서연은 얼굴을 가리며 주저앉았고 민수는 곧장 차 문을 열고 뛰쳐나왔죠. 어두운 산길을 달려내려가면서도 등 뒤에서 서연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쫓아왔어요. 차가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헤드라이트가 켜졌어요. 빛이 어둠을 찢으며 민수의 등을 덮쳤고 그는 살기 위해 숲길 쪽으로 몸을 던졌어요. 서연의 차는 돌진하듯 숲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흙과 자갈이 튀어오르고 민수는 몸을 웅크린 채 나무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는 숨을 죽인 채 서연이 차에서 내려 자신을 쫓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차는 곧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갔고 사방은 다시 적막에 잠겼어요. 민수는 진흙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제야 그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겨우 마을로 내려온 민수는 지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집으로 돌아와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서연은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었고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자신이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자라는 이유로 동정받을 수 있고 자신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죠. 민수는 침대에 누워도 눈을 감지 못한 채 새벽이 오도록 가슴을 움켜쥔 채 떨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 걸려온 전화는 뜻밖에도 서연의 부모였어요. 그들은 미안하다며 말을 꺼냈어요. 사실 우리 딸은 귀신에 씌인 적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다. 이제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는 고소나 신고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민수에게 이해를 구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확신했어요.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서연 스스로가 가진 사이코패스적 본성이었다는 거려. 부모조차도 그녀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의 머릿속에는 첫 번째로 서연의 집을 찾았던 날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현관에서 봉투를 묻고 돌아오던 서연이 태연하게 전화를 받으며 집에서 누워있었다고 거짓말하던 모습이었죠. 귀신에 씌인 사람이라면 그런 정교한 거짓은 불가능했어요.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위장이었고 부모까지 속이는 잔혹한 연극이었어요. 민수는 자신이 맞닥뜨린 존재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탈을 쓴 끝없는 다크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 후 민수는 서연을 다시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밤마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골목길을 걸을 때면 등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착각이 따라붙었죠.
그는 회사 일을 하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웃음 뒤에 불안을 숨겨야 했어요. 언제 어디서든 서연이 다시 나타나 자신을 끝내려 들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민수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도착했어요. 짧은 문자 하나였죠.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나면 그날이 내 마지막 날이야. 이 보낸 이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민수는 직감했어요. 서연이었어요. 그 메시지는 짧지만 절대적인 공포였고 민수는 차가운 소름이 뒷덜미를 훑는 걸 느꼈죠. 그는 두려움과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그날은 살아남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서연의 그림자는 민수의 삶을 옥죄었어요. 그는 결국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어. 오히려 내가 가해자로 몰릴 수 있어. 그 한마디에 친구도 말문을 닫았어요. 서연의 얼굴은 늘 해맑은 미소와 잔혹한 눈빛이 교차했고 민수는 그 모순된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이었던 기억조차 끔찍한 족쇄가 된 것이었죠. 며칠 뒤 민수는 서연이 살던 집 근처를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어요. 집에는 김대라고 쓰인 허술한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집주인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에 살던 여자가 짐을 두고 갔는데 냄새가 심해서 치웠더니 뼈 같은 게 나왔소. 고양이나 작은 동물 같았는데 기괴해서 바로 치워버렸지. 그 말에 민수는 온몸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민수는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연이 집 앞마당에서 흙을 파고 밤마다 봉투를 묻던 이유, 마을에서 고양이들이 하나둘 사라지던 이유, 닭을 묶어놓고 죽였던 기묘한 행위들. 그것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어요. 더 큰 대상을 향한 리허설, 일종의 연습이었던 거죠. 서연은 언젠가 반드시 사람에게도 그 잔혹한 손길을 뻗었을 거예요. 민수는 자신이 간신히 그 순간을 모면했다는 걸 깨달으며 몸서리쳤어요. 서연은 마치 귀신의 시였다고 믿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사이코패스였어요. 부모를 속이고 연인을 속이고 세상까지 속이며 자신을 피해자로 위장했던 거예요. 민수는 이제야 확신했어요. 그녀에게는 애초에 사랑도 연민도 없었음을. 오직 상대를 지배하고 두려움으로 조종하려는 끝없는 다크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수는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상흔이 깊게 남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민수는 서연을 완전히 잊을 수 없었어요. 길에서 마주친 낯선 여성의 눈빛이 잠시 서늘하게 번뜩이면 그는 본능적으로 숨을 고르며 뒤돌아봤어요. 서연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결국 그는 연애에 마음을 닫고 오랫동안 혼자 살아가야 했어요. 누군가를 믿고 기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몸과 마음으로 새겨진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담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누군가의 가면에 속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어요. 해맑은 웃음 뒤에 감춰진 끝없는 다크는 예고 없이 다가와 삶을 파괴할 수 있었죠. 민수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서연 같은 존재에게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 현실 속에서 되풀이될 수 있는 그림자였어요. 아범은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존재가 언제나 따뜻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이는 그 이름을 빌려 끝없는 다크를 드러내기도 하죠. 민수가 마주한 서연처럼요.
우린 이 이야기를 가볍게 넘겨선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고 청취자들은 정적 속에서 한동안 숨소리조차 삼켰어요. 스피커 너머로 전해지는 공포는 현실의 무게와 같았어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아범은 덧붙였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이유 없이 비밀을 만들고 거짓으로만 자신을 포장하며 다른 이의 두려움에서 기묘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해요.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의 끝없는 다크일 수 있으니까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엔 뼛속을 울리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의 어두움은 때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아범은 음악 버튼을 눌러 잔잔한 선율을 흐르게 했어요. 이어지는 말은 조용히 스며들었죠. 민수가 살아남은 건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같은 그림자의 가치는 누군가를 막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끝없는 다크는 멀리 있지 않아요. 늘 가까이 숨어 있죠. 라디오의 붉은 불빛은 여전히 깜빡였고 그 공간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청취자들은 마지막까지 숨죽인 채 귀를 기울였어요. 음악이 잦아들자 아범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어요. 오늘의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하시길 바라요. 끝없는 다크는 늘 인간의 틈을 파고들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경계하며 지켜본다면 그 그림자를 조금은 멀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잔잔한 어조였지만 그 말은 마치 무거운 종소리처럼 가슴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경고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범이었어요. 우리는 또 다른 나이트메어에서 만날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아범은 송출 버튼을 눌렀어요. 음악은 어둡게 사라져갔고 라디오 불빛도 천천히 꺼졌어요. 하지만 청취자들의 가슴 속에서는 아직도 서연의 섬뜩한 눈빛이 아른거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 경고로 남았죠. 오늘의 방송은 그렇게 끝을 맺었지만 끝없는 다크의 그림자는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 숨어 있었어요.